반갑습니다.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입문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코너를 맡게 된 행꿈사 경매 아카데미 부원장 이소라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경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경매 지금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기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것은 경매 용어, 권리 분석, 검색 방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들이 낙찰받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예, 저는 이제 강의를 여러 가지 업체에서 했었고, 또 조선일보 재테크 박람회, 그다음에 책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나 땅으로 치면은 나오실 거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주식처럼 이렇게 경기도 보시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전망 같은 거를 할 때는 지수를 봅니다. 아파트 매매 지수, 경기.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라고 하는 게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그런데요. 아파트의 그 가격이랑 이 경기의 그래프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산다, 안 산다라고 할 때 부동산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이제 팔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부동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딘가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는 아파트를 사서 살고 고점에는 팔고 다른 데서 살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택의 어떤 개수를 조절을 하실 때는 시기가 좋을 때 투자를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주택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처럼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항상 강제 참여 시장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서울에 있는 삼익그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상향, 우상향이고 떨어지는 장기 침체 구간도 겪기는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부동산의 사이클 그래프와 이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저점으로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이 사인 그래프 같은 파형을 보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아파트의 그래프는 이 사인파를 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 경기에 이런 뜨겁고 차가운 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사인파 그래프랑은 전혀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집은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또 평균 이하의 어떤 컨디션을 가진 집들은 우상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요, 경매 강의를 하기 전에 그냥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인데, 이 사는 방법에 재료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많으신 분이 경매를 했을 때 의사결정도 빠르고 또 수익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사는 방법인데 무엇을 살까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도 항상 겪는 문제고요. 정책과 어떤 내 지금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중에서 좋은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파트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는 사이트는 아실, 부동산지인, 호갱로너, 네이버 부동산, 리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실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실 사이트에는요, 한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단지 비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단지 비교 기능에 들어가면 지역의 평당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평당가를 비교를 하고 또 아파트 단지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그래프에 놓고 여러 단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점인지 고점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부동산 어디를 살까요? 똑같은 돈으로 어디를 살까요? 라고 했을 때는 지역의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싼 지역이 많이 오릅니다. 우리는 저평가를 되게 좋아하고 싼 게 더 많이 오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부동산에서 약간 하극상 같은 거라서 쌌던 게 비싼 거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는 것은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으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싼 단지가 많이 오릅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굴리기 어려운 이유는 부동산 집 한 채로는 내가 오른 상승률의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더 가고 싶은 집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억이 올랐을 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집은 2억이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쭉 오래 사는 경우에 더 좋은 집으로 우리 집도 많이 올랐지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박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1주택만 유지해서는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이게 비싼 게 돈을 버는 게 맞구나. 비싼 게 많이 오르는구나.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무지개떡처럼 색깔별로 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래프가 강서구 금천구예요. 자, 강서구 금천구는 포지션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평균가로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자, 강서구 금천구가 가장 평당가가 낮은데 가장 높은 강남구랑 비교를 해보시면 강서구 금천구도 올랐지만 강남구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금천구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산의 상승분을 가지고 강남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올랐지만 강남구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의 급지, 어떤 단계, 평당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아파트 시세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 기계처럼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유 없이 더 싸거나 한 것은 잠깐은 그럴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로직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싼 거 사면 되는 거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공부를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아파트 이름은 지웠어요.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2억 5천만 원의 갭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입니다. 이게 2016년이고요. 2016년에 2억 5천이 있던 사람이 A, B, C 아파트를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요. 2016년에 2억 5천이 있었다면 2억 5천으로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 같은 걸 살 수도 있었었고 오피스텔 아니면 전세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주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코인이나 다른 여러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새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갭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이 2억 5천이었습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그런데 이게 상승장이 됐을 때 A 아파트는 상승을 25억 5천만 원을 하게 되고 B 아파트는 16억 그리고 C 아파트는 9억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자, 아까 가정이 뭐였냐면은 투자금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비싼 동네가 많이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똑같은 2억 5천을 가졌을 때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는 25억이 오르고 C 아파트는 9억 8천이 올랐다. 그러면은 9억 8천 오른 것도 상당히 수익률이 높지만 왜 25억이 오르고 어떤 건 9억 8천? 자, 순간의 선택이죠.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누구는 여기를 사고 누구는 저기를 산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돈이 있었을 때 A의 선택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은 상승을 하는 거. 자, A의 선택지는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요, 아실 여러 단지 비교 기능에서 봤을 때요, A 아파트는 지역의 평당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지역이에요. 제가 지역을 비교한 겁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는 지역을 비교한 거고요. 자, 지역의 A아파트가 가장 높다. 이거는 그 동네의 평당가요. 동네가 비싼 동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아파트를 비교한 겁니다. 자,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가 모두 갭은 2억 5천이어서 전세를 끼고 샀을 때는 투자금이 똑같았지만 A아파트는 원래 비싼 아파트였던 거예요. 전세가가 높아서 갭이 2억 5천이었던 것이지 사실은 매매가가 비싼 단지였다. 그래서 A아파트는 평당가도 높고 지역의 평균 평당가도 높고 원래 아파트 시세가 비쌌던 동네였던 거예요. 자, A아파트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반포자이입니다. 반포자이. 반포자이인지 레미안 퍼스티지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C아파트는 마포였던 것 같아요. B는 잠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같은 돈을 가지고 지역의 평당가가 높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항상 높았던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로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가장 컨디션이 비슷한 신축이나 구축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돈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실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아파트를 2억 5천, 반포를 2억 5천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세가 11억이었습니다. 자, 2억 5천이 있는 사람이 전세 1억, 11억에 내 돈 2억 5천을 합쳐서 13억 5천짜리 아파트는 살 수가 있는데 2억 5천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11억 대출을 받아서는 사기가 어렵죠. 너무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2억 5천 있는 사람이 대출을 50% 받는다고 했을 때는 5억대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2016년 당시 5억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이 어딜까 생각했더니 중계동인 것 같아요. 중계동은 수요가 꾸준하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강남 접근성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2억 5천으로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집을 샀다. 아까 그 방법은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인데 2억 5천으로 갭을 샀지만 나는 지금 다른 데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선가 엄마 집에서 산다든지 고시원에 산다든지 전세, 월세 뭐 어디든 주거에다 비용을 내고 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샀다라고 했을 때도 되게 좋습니다. 자, 5억 정도 되는 집을 2억 5천 대출, 그다음 내 돈 2억 5천으로 샀다고 했을 때 정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8억 6천까지 오르고 지금 현재 한 번 떨어진 금액으로 했을 때도 5억 2천. 자, 어떻습니까? 아까 갭으로 샀을 때는 가장 A 아파트는 20억이 넘고요. C 아파트도 거의 10억에 가까운데 우리가 실거주했다라고 했을 때 매매가 5억으로 했을 때는 이게 시세 상승이 5억 정도 됩니다. 이 폭이 조금 적죠. 자, 그런데 아까 그런 투자 방법은 내 주거비를 계산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막 주거를 불안하게 하는 투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이 투자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내가 사는 집에 꼭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사는 동네가 투자 가치가 없는 동네, 수요가 부족한 동네, 빠지는 동네에 일시적으로 거주를 할 때는 굳이 내 1주택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보통은 서울에 이제 사시면서도 소액으로 해보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지방에 잘 모르는 동네에 갭으로 해놓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실거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데다 돈을 보낼 때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는 것은 전세 살면서 지방 갭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더 좋은 데 자산을 넣고 싶으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유를 하면 계속 20억이 오르는 건 맞는데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2016년에 갭 2억 5천으로 샀다고 했을 때 갭 2억 5천으로 사서 2년을 보유하게 되면 현재 5% 임차보증금 5% 상한 이걸 제외하고 그냥 전세 시세를 봤을 때는요. 1억 7,700만 원의 전세가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팔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이 1억 7,700만 원이 한 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내가 실거주하든지 전세 보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자산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을 때 또 전세가 1억 6천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6천이 현금이 또 들어와요. 자, 처음에 우리가 전세 2억 5천으로 갭 투자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전세에서 1억 7,700이 나오고 두 번째 전세에서 1억 6천이 나오면 거의 3억이 나온 건데 내 투자 금액은 다 회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났을 때 전세 1억 8,200만 원이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 집에는 투자한 돈이 거의 없으면서 계속 어떤 2년마다 한 번씩 추수를 하는 것처럼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전세는 선생님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전세가 하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요. 전세가 만약에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이 현금을 어디다 쓰지 말고 일부 보유하시는 것도 되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세가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집을 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집을 팔아도 됩니다. 팔아서 해결이 되죠. 지금 역전세에 막 집주인들이 무리한 전세를 놔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시세를 속여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를 속여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2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15억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거를 팔았을 때 해결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의 어떤 뿌리 자산이라고 합니다. 뿌리 자산을 먼저 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생활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상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뿌리 자산에는 나온 열매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이 투자금으로 월세도 만들고 하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자산도 늘면서 월세도 나오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 중에 이거를 살 때 매매로 사지 않고 조금 싸게 사는 방법이 경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1타경의 12829 이것은 옥션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하면 다 보실 수가 있는 오픈된 정보예요. 자, 저희 행금사 옥션은 가입하시면 한 달이 무료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부평구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인데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인천은 적정 수요량보다 입주가 많아서 전세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올 한 해였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한 23년도에도 누군가는 이 부평구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서울, 경기의 수요를 인천에서 인적 신축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정가가 10억인데 낙찰이 5억 8,989만 원, 거의 5억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9명입니다. 이때 당시 시세가 7억 정도 했었어요. 7억 정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한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정도 싸게 받은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의 장점은
대출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경매라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 아니고요. LTV가 50%다라고 하면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 그 시세예요. KB 시세가 10억짜리면 LTV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KB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6억의 낙찰을 받으면 그래도 대출 시세는 5억이거든요. 그런데 낙찰가의 80%라는 상한이 있으니까 대출이 4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떼어봤는데요. 이분은 낙찰을 5억 9천만 원 정도에 받았고 거의 6억 정도에 받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매는 대출이 80% 정도 나옵니다. 낙찰가의 80% 낮게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6억에 낙찰 받은 거에 80%면은 내 돈 1억 2천으로 대출 4억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6억에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대출을 4억 7천 1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4억 7천 100만 원을 받았고요. 제가 이거를 지켜봤는데 요 정도 되는 날짜에 이 층이 전세 4억 7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전세가 6억 2천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세가 같은 평수 가장 저점일 때 계약을 해서 4억 7천이었지만 현재는 6억 2천에 23년 11월에 거래가 됐다. 그럼 이분은 지금 5억 9천만 원을 낙찰받았는데 전세가 6억 2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4억 7천에 전세 계약을 해서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1억 2천이라고 하는 종잣돈으로 6억짜리 아파트 7억짜리로 6억에 낙찰받아서 전세를 놓고 대출은 없는 상태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90년생이시더라고요. 자, 23년 2월에 5억 9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8억입니다. 이 시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실거래 호가가 두 개가 다 충족했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거래 호가가 모두 8억 500에서 8억 3천이기 때문에 시세를 8억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낙찰을 5억 9천에 받아서 6억 정도에 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8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모은 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종잣돈 1억 2천을 가지고 순자산이 3억 3천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2년을 보유를 하게 되면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는데 자산이 지금 현재 시세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도 3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1억 2천까지 모았다면 그 다음 3억은 이렇게 물건 한 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경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경매로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낙찰된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인천에서도 낙찰 23년도에 전세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는 전세가 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잘 투자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 지금 입찰 받으시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매매가의 10%에서 15% 정도를 싸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수익을 목표를 10% 정도, 매매가의 10% 정도로 하고요. 조금 까다롭거나 어려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20%. 사실 종잣돈의 크기만큼을 수익을 목표로 하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도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경매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를 책으로 배우시거나 유튜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그 지식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여러 번 읽어서 모르는 걸 유튜브에서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아보면은 이 권리 분석을 자기 상식대로 하셔서 실수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꼭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법을 너무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배우시면은 듣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경매는 생각보다 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검색하는 일입니다.
권리가 하자가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매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면 초보는 아파트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투명하고 거래가 잘 되죠. 아파트 중에서도 실거래가 1년에 몇 건 이상인 것들, 실제로 24년 이후에도 거래가 되는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 돈에 맞춰서 나쁜 물건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는 경매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어떤 권리를 인수할 것인가, 인수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한 실수, 남들이 한 실수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현장 조사에서 시세도 조사하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는 거죠. 경매에는 등기나 등록된 자산이 몽땅 나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파트는 공법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상가나 이런 것들은 공법에 하자가 있거나 내가 생각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법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하겠다라고 정하면은 실제로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될까라는 거, 입찰가, 그리고 낙찰 이후에 명도, 이 사람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도 초보가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의 장점은 일단 시세보다 낮게 낙찰된다. 하다 보면은 2억 4천만 원짜리를 2억 3,900만 원에 낙찰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분한테 따라가서 물어봤더니 하도 폐차를 많이 해서 한번 질러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고가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도 굉장히 힘드시죠. 그리고 수익을 너무 얇게 보게 되면 물건에 들어갔는데 막상 수리할 때가 많다거나 컨디션이 너무 나쁠 때는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 낙찰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조금 낮다 싶은 데서 조금씩 올리면서 낙찰가에 대한 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까 물건이 10억에 감정된 게 시세가 현재 시세 7억인데 6억에 낙찰 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 8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DSR 같은 거를 보는 대출 말고 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라는 걸 보면 또 DSR을 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증빙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에 비해서 약간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게 되는데 토지거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 서울 재개발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수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경매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잔금을 내고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 추가 투자는 서울 재개발 신통기획 같은 걸 경매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빌라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요. 서울 빌라 낙찰가가 낮은데 평수가 너무 작지 않고 역세권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 앞으로 분위기가 풀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서울의 주택의 반 정도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너무 적지 않은 빌라 중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신통기획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나 등록된 물건이 다 나오게 됩니다.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배, 비행기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정년이 없습니다. 경매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평생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년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 선입견이 많죠. 일반인은 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조폭들도 많이 같이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호가 경매 시절에 그랬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위험하다. 모르는 것을 입찰을 하시면 위험하신데 어떤 가이드 안에서 입찰을 하시면은
일반 공인중개사에서 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법원을 믿으셔야 돼요.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낙찰자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위험한 게 있으면 반드시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경매에 나온 사건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가 여럿이라서 이 돈으로 나누기 위해 형식적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받기 위해서 강제로 매각한 사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물건을 입찰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거기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막 크게 이런 이사비를 많이 요구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끝이 정해져 있는 드라마처럼 명도는 안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명도가 됩니다. 그리고 명도는 전문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내보내는 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거. 나 쫓겨나는 거에 저 사람이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막 뭐 경매 넘어간다라고 서류도 많이 받고, 가정에서 다툼도 많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런 것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가는 게 더 두려운 것이지 내보내는 우리보다는 우리는 심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는 끝물이다. 이건 항상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경매는 그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량한 물건, 제값 주고도 남들은 수익을 내는 물건들, 기다렸다가 나중에 상승하면 팔려고 수익을 내는 물건. 두 번째는 시세 상승은 기대할 수 없지만 싸게 받아서 수익이 나는 그런 종류의 물건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주 물건이 나빠서 이게 팔리지가 않아서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이 없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시면 수익이 나고요. 항상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경매에는 초보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몇 명이나 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수는 초보가 입찰하는 물건은 입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초보가 다른 초보를 경쟁하는 것이지 고수랑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경매 공부를 해보니까 경매는 일반 상식에 해당하고 법은 평등하지만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지금 제가 메일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 집이 경매 넘어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알고 대응을 한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그럼 경매 용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이 경매 정보지인데요. 경매 정보지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매각일, 언제 매각을 하는지, 그리고 경매계 전화번호, 그리고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2타경에 25309라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물건이. 이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었고, 이 회사가 보유하는 물건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중에서 호수가 다 다른 거예요. 101동, 101호, 102동, 103호 이렇게 호수가 다 달라서 이 물건에 따로 넘버링을 한 거가 사건 번호예요. 물건 번호.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2타경에 25309 사건이고 물건 번호는 4번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몇 번인지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물건 번호가 4번이라는 것을 특정해 주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물건이 되게 많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이 어딘지 군산지원. 그러면은 이 법원을 잘 찾아가셔야죠. 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면은 군산지원을 가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법원도 잘 찾아가셔야 되고 처음에 시작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의뢰받아서 이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요.
있는데요. 감정평가사는 될 수 있으면 이 물건을 감정을 할 때 후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걸 지금 팔려는 목적으로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매 입찰자들은 낙찰가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이 물건을 유찰을 시키기 때문에 감정가는 살짝 후하다는 거. 근데 이 감정가가 간 시점에 비해서 낙찰되는 그 시점에는 시세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현재 시세가 아니다. 그냥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4,7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에 입찰을 한 사람이 없으면 20%나 30% 저감된 금액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이 경매에서 보시면은 뭐 되게 많은데요. 건물 면적이 보면 전용 면적이에요.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세조사 하실 때 전용 면적 부분이 59.99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래서 1,470만 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1억 6천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증금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1,600만 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입찰가의 10%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근데 입찰가보다 원래 보증금보다 더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란 것은 항상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또 보시면 돼요. 경매정보지에 몇 평짜리 언제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전체를 다 매각하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이 물건에 권리가 있는 건지, 자,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적게 되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첫 기일 일주일 전부터 이게 오픈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옛날부터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는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최선 순위 설정과 임차인. 자, 최선 순위 설정이 며칠인지 보고 또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는지 두 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혹시 인수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 27일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했고요. 임차인은 20년 7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전입한 그 시점에 근저당은 이미 있었죠. 근저당이 설정된 2014년에는 임차인이 없었고요. 그래서 먼저 된 권리인 근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다고 해도 낙찰자에게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에서 보면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으면 뒷차의 잘못인 것처럼 원래 있었던 근저당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뒤에 오는 임차인의 전입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법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누가 먼저 있었냐? 임차인이 있었는데 전입을 하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를 알고도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선순위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 2015년에 전입을 했는데 대출을 2023년에 했다. 그러면은 은행은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권리 분석은 굉장히 법이 상식적이더라. 현학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이지 않다.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 그리고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는 권리가 있고 기재가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는 근저당 같은 대출이 기재가 되고 소유자들, 그 다음에 압류 이런 것들, 세금이 밀려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되고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권리가 있는데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임차인의 전입과 등기부에 기재되는 최선순위 설정, 이 날짜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빠른 사람을 보호하겠다. 법은 선착순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시간적으로 빠른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거예요. 자, 입찰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하는 게 그 권리 분석인데요.
소유권 이전과 함께 따라온 임대보증금, 가압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없애기 위해 낙찰자가 별도로 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따로 또 내야 되는 돈이 있는지를 권리를 분석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 경매 사건의 대부분은 낙찰자에게 따로 인수되는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강제로 매각을 하는데 법원은 대부분 문제 없는 물건을 매각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법원의 아무 권리나 다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는 근저당권,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임차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도 그 날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빠른지 보호하는 거다.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중에 가장 빠른 거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임차인의 전입입니다. 전입과 최선순위 설정 두 개 중에서 빠른 걸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은행의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이 있을 때 누가 더 빠른가? 은행이 빠르면 은행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도 요구할 수 있고 하지만 못 받았다고 해서 낙찰자에게까지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임차인이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은행에 대출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보다 임차인이 선순위고, 임차인은 보호돼야 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고,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나 이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까지 더 사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 경매는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네,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소유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소유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것. 대부분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에요. 소유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이자를 내지 않아서 경매로 나온 경우, 그러면 이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 임차인 둘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근저당권자가 먼저 있었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왔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근저당권자를 보호한다. 근데 근저당권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훨씬 더 많이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누군가가 세금을 안 내고 해서 경매를 넣었다. 그럼 임차인은 억울하잖아요. 불측의 손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자, 임차인이랑 채권자 둘 중에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임차인이 빠른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이 다 안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고, 혹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의 그 계약 기간까지 전세 기간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낙찰자는 갭 투자가 되는 거죠. 갭으로 사는 것처럼 그 차액만큼만 낙찰을 받고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은 다른 권리보다 임차인이 우선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음날 0시부터 배당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당일날 아침에 전입세대 열람을 뗀 은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일 임차인의 전입을 오후 3시에 했고 은행이 아침에 전입세대 열람을 뗀데 임차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추후에 3시, 오후 3시에 임차인이 전입했다면 이 선후를 가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은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전입만 그렇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에요. 배당을 받는 순서, 금액을 확정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저 대항력을 전입한 다음 날부터인데요. 만약에 은행의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이 같은 날 있다면 항상 은행이 우선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근저당에 비해 임차인의 전입은 간이한 공시방법이기 때문이고 당일날 아침에 전입세대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 은행 근저당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행 근저당 설정과 임차인의 전입을 시간의 선후까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어떤 권리에서 우리 경매를 입찰하는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까다로워요. 자, 임차인이 보증금이 3억이야. 그래서 내가 3억 이상에만 낙찰을 받으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선순위를 먼저 배당을 해가는 그런 거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은행의 대출보다 그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경매 사건을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건, 70% 이상이 소유자 점유와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저희 토마토 이 방송만 보시고 입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파트 경매의 한 70% 이상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을 할 수 있고 초보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만 공부해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할 수 없는 물건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물건은 안 하시면은 100% 안전한 거죠. 자, 권리 분석 그러면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최선순위 설정. 2018년 4월 12일 근저당이 있고요. 전입신고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사된 임차인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기재되지 않는 권리를 비교했을 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세조사하시고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여러분이 이 방송만 보고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가 실제로 굉장히 많다. 50% 이상이 이런 종류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는 2014년 2월 27일에 전입이 있는데 전입이 2020년 7월 22일이다. 그럼 임차인이 들어간 시점에는 등기부에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도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고 이런 사건도 소유자 점처럼 그냥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조사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는 되게 쉬운 물건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임차인의 전입이 2022년 1월 12일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은 22년 7월 25일. 그러면 임차인이 빠르죠. 임차인은 1월에 전입했고 대출은 7월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그 시점에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고 대출을 해준 거죠. 은행 대출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 전입세대 열람 떼오라고 하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면 임차인이 있는 거를 알고도 이거 임차인이냐 아니냐, 가족이냐,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고 혹시 못 받으면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는 이 금액에서 임차인이 13억 5천만 원을 보증금을 다 받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배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네.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23년 11월 1일 그리고 전입은 21년 3월 29일.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죠. 임차인이 빠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선순위가 있는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사건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제가 법원은 위험한 것을 낙찰자에게 숨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이거는 낙찰자가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이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건이고 우리는 입찰을 못하는 사건입니다. 소송까지도 각오해야 되고 소송을 해도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특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경매 검색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 거기서는 경매 사건도 볼 수 있고 경매 정보지, 서식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 경매 정보지로는 지지 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 행꿈사 옥션 이런 옥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들어가서 한 번씩 거기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대법원 경매정보지 사이트예요. 이게 되게 신뢰도가 높고 법원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경매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래밭에서 내가 바늘을 찾는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는 기술,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기술. 자, 내가 금액으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 지도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평수, 물건의 종류 이런 걸로 내가 조건을 맞춰서 검색을 하게 되면 물건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 검색도 하고요. 기일별로도 검색을 하고 지도 검색으로도 합니다. 지도 검색으로 하면 내가 아는 동네를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보시면은 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종잣돈의 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1억 있다 그러면은 5억 정도. 근데 내가 2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5배 하면은 10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8억의 대출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대출 한도가 80%까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이 내 소득으로 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즐겨보는 게 이 유료 경매정보지의 지도 검색입니다. 여러분도 지도 검색으로 보시면 직관적이고 잘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 동네 내가 아는 동네인데 여기 어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물건의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또 최근의 낙찰 사례는요, 별내 다산 구리 이게 8호선이 연장되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산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고 현재 입주가 완료됐고요. 이 8호선이 개통 예정이라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이 최근에 낙찰됐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7억 4천, 매물의 평균 가격이 8억 정도 되는데 낙찰은 6억 8천 정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매가의 10%를 목표로 하시면 낙찰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매물 가격이 7억 정도 되니까 7천만 원 정도 싸게 받으면은 준수한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물건을 이 가격에 받아도 8호선 개통하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8호선은 잠실까지 연결되고 20분 안에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택지지구, 아파트 컨디션도 좋고 정돈이 잘 된 택지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역전세는 24년 하반기면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고점 전세에 맞췄던 물건들이 22년 7월 정도까지 있어요. 이게 만기가 되는 2년이 24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면 누가 피를 보든 어쨌든 다 정리가 될 거고요. 규제는 지금 점점 풀리는 추세고 금리는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매가 10% 정도로 싸게 받으면 굉장히 적절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입문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경매로 매매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그 가격에서 10% 정도 싸게 받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 굉장히 빈번하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 경매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토마토 방송, 경매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